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어제 삼성전자의 좀 충격파로 좀 이틀째 되게 답답하고요. 거기에 LG엔솔까지 실적이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밑으로 꺾여버리는 그 아쉬운 모습이 오늘도 연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또 조정은 또 기회라고 보고 있고 계속 당분간 박스권 같아요. 2800을 바로 가기보다는 종목 장세 속에서 2500 깨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아래쪽에서는 급 나갈 때 오히려 늘려가고 2600, 700 갈수록은 그냥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더 유효한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 LG엔솔 어제 실적 나왔으니까 그 부분하고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전자결제, 조선, 하나솔루션, 제너셈, HK 이노엔,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 쪽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요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바이오 쪽은 먼저 오늘 보고서는 목표 주가 일단 하이 투자의 성명서에 온 거냐면 일단 목표 주가 올렸어요. 좀 원래 낮게 목표 주가 좀 상당히 원래 좀 보수적으로 보셨죠? 이제 전 증권사 통틀어서도 좀 삼성전자를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목표 주가는 올렸고 다만 이게 앞으로 엄청 좋아진다 이런 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대폭 하회한 4분기죠.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메모리는 괜찮았어요. 출하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확실히 메모리 쪽은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일회성 비용 일부 있었고 근데 시스템 비메모리가 안 좋았어요. 요게 좀 아쉬웠고 어제 설명드린 대로 다만 4분기 올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 원으로 개선을 좀 할 것 같고 이게 1분기죠. 이게 좀 잘못 나왔네요.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5.3조 원 정도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 출하량은 전분기보다는 좀 감소하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은 더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1분기 디램 영업이익은 20%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스템 LSI도 좀 나아질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엑시노스 있죠.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칩. 비메모리 칩이죠. 요게 이제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2년간 고생했죠. 발열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드디어 탑재가 돼서 그러면 가동률 올라가면서 실적이 여기도 지금은 안 좋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일단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올해 3분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수요 증가율이 20% 이상 될지가 좀 관건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또 내년, 그러니까 참 이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들은 좀 일부 엇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선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라든가 AI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잘 나가던 삼성전자 제동이 걸렸어요. 실적 추정치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들은 또 이미 하락 전환한 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가던 삼성에 약간의 발목이 잡혔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투자하는 게 맞고요. 또 좋다 좋은 얘기만 나온다 이럴 때는 투자보다는 이제 보유하는 거죠. 보유하고는 그냥 가져가는 그게 항상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약간의 이제 기스가 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을 또 이용한다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아쉽지만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1월 31일이 확정 실표 발표한 날이에요. 이제 그날이 구체적 내용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좀 불편할 때 기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은 좀 변함없습니다. 반면 LG엔솔은 실적 비슷하게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둘 다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삼성은 1분기엔 좋아져요. 근데 LG엔솔은 1분기는 더 안 좋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53만 원 유지고 AMPC가 이제 보조금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조금 제외하면 881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1%입니다. 너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짜리 회사인데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아직은 모멘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판가 하락이 있었고 고정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고정비 부담은 불가피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MPC 제외하면 1분기에는 372억까지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현재 PER이 63배고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고 있고 LG화학의 지분 매각 부담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 반등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벚꽃이 질 때까지라는 이제 제목인데 일단 삼고 현상 중에 투고가 수혜를 줬죠. 뭐냐 고환율 고물가가 이 자동차엔 좋았어요. 왜냐하면 환율 오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작년 4분기부터 환율이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물가 오르니까 신차 가격이 올랐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빠졌고요. 재고도 어쨌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센티브도 낮았는데 인센티브 올라갑니다. 정상 레벨로. 그동안 이제 너무 좋았던 게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 레벨로 복귀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제 신차 가격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11월 기준 작년 신차 평균 상승률이 3.1인데 유럽 같은 경우 미국보다 여전히 높대요. 근데 4분기에 독일의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받아서 대부분 사잖아요. 론을 이제 자동차 할부 이게 이제 연체된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가 꺾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완화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출 연체에 대한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 업종 중립 의견이고 현대 기아 4분기 도매 판매 실적도 좀 부진했죠. 오히려 부품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미 품질 비용 리스크 때문에 좀 장기간 주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었는데 4분기에 이런 비용을 반영을 아예 마무리 다 해버리면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이익 사이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나 HL만두가 4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떨어내버리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완성차가 4.5배 PER. 그러니까 너무 싸죠. 아까 LG엔솔과 비교해보면 그냥 뭐 턱없이 싼 거죠. 그래서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제 위로 올릴 수 있는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 나갈 때 투자하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빠질 때는. 오를 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촉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 전기차가 잘 팔리건 뭔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도 뭐 알 수가 없죠. 일단 1분기까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벚꽃이 질 때 벚꽃 언제 지죠? 4월 중순이나 5월이니 2분기부터는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그냥 일단 좀 지켜만 보고 분위기를 좀 보자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 동의해요. 뭐 이런 의견에는 뭐 주가 싸고 이런 건 좋은데 모멘텀이 없어서 그냥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일단 판단하고 있고 다만 주가 엄청 싸잖아요. 누가 봐도 싼 건 맞으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올해 하반기 좋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회사 중에 오늘 뭐 카페24가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카페24가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쇼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결제 내용 중에 제가 요것만 딱 따온 거예요.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도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카페24랑 협업을 하죠. 그래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했고 작년 7월에 한국 유튜브에 쇼핑 채널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 그 쇼핑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판매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토어랑 라이브에서 직접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장 둘러보기 누르면 쇼핑몰로 연결이 됩니다.
이 중 유튜브 스토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튜버한테 콘텐츠 수익도 주고 부가 수익도 준다고 하는데 옛날엔 유료 광고했죠. 돈 받고 유료로 광고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쳤는데 이젠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직접 판매하고 있죠. 공동구매. 그래서 그 수수료를 28.9%를 수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면 유튜브는 더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카페24가 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쇼핑할 때 그 연동된 서비스를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채널 들어가서 그 쇼핑몰 공간 클릭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24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원래 카페24가 전자상거래 쇼핑몰 있죠. 이거 막 구축해주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전자상거래에서 옷을 팔고 싶어요. 쇼핑몰에 인터넷 만들어서 그걸 카페24가 원래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카페24에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원래 본업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유튜브에서 쇼핑몰 링크 클릭하면 해서 카페24가 만들어준 쇼핑몰로 연결이 되고 매출까지 발생하면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단순 링크만 클릭하면 과금은 안 된대요. 결제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유튜브 통해서는 자사몰 접근성이 그럼 높아지겠죠. 뭐 왜냐하면 카페24 거기 쇼핑몰로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거 카페24에서 만약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자사몰에서 대행사는 KG 이니시스래요. 아니 이름상. 그 결제 회사들 주가 정말 그동안 안 좋았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결제주들에 대한 관심도 일단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요새 좀 주가 올랐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이런 거죠. 여기 히브든 씨가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이 여성 운동 크리에이터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매장 둘러보기 딱 누르면 그 쇼핑몰로 연결되는 거죠. 요건 라이브 쇼핑하는 거. 예. 그리고 카페24가 수수료 받고 이제 결제되면 피지사, 예. 전자결제사가 또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님이 지금 1월 현재까지 집계한 23년 연간 발주량이 41.700만 CGT인데 이 중에 56%가 상반기에 발주가 됐대요. 근데 보통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가 많대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주가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좀 주가 좀 부진한 게 왜 그러죠? HD, 현대그룹, 조선 3사가 수주 목표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실망한 거죠. 아, 왜 이렇게 목표가 낮아? 올해 수주 안 하려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슬롯을 많이 채워놓은 거죠. 굳이 무리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배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찼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암모니아 운반선은 발주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해요. 암모니아 선박은 또 비쌉니다. 예, 단가가 좋아요. 그래서 클락슨에서 올해 LPG 물동량 증가율을 LPG선 9.8%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건 뭐죠? 예, LPG선, 요게 이제 암모니아선, 이 가스선과 연동이 되는 거죠.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VLAC 대형 암모니아선 발주 증가가 조선업종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삼성중공업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FLNG 수주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 라이브 할 때 삼성중공업 누가 물어보셨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저번에 소송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 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반영됐고 해양 플랜트라잖아요. 삼성이.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기업보다 이 부분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른 조선사보다 싸냐 그건 아닙니다. 밸류 매력은 뭐 한국조선행이에요. 한국조선행이 제일 싸고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은 저 해양 플랜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젠가요? 그 전자공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어쨌든 25년부터 32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12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저게 아마 금액이 굉장히 클걸요. 5조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8년치니까 나눠야 되겠죠. 연간으로는. 근데 그게 EPC
이제 그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가능하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다 왜 이런 걸 지금 태양광 모듈을 공급을 받냐? 예. 그러니까 왜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투자를 해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미국에 태양광 공장 짓고 태양광 투자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근데 여기서 공제를 더 정확히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셀로 만들어야 돼요. 태양광을.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죠.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저 MS에 주면 그걸 가지고 MS가 그걸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하나솔루션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로. 예.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때 기억나세요? 이 AMPC 법에 의해서 하나솔루션이 일단 이제 보조금을 앞으로 누적으로 내년까지 한 1조 이상 받을 텐데 이건 내용 기억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퍼스트솔라가 그걸 현금화해 버렸다. 어떤 핀테크에 팔아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대규모 자금이 만약 그거를 팔아버린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모멘텀이죠.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OCI 홀딩스도 있고 하나솔루션 이 두 개 기업을 어쨌든 태양광에선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개 기업인 이유는 미국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예, 우리 한국 업체로서.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또 조정 받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동안 좀 부진했던 태양광 회사들의 주가가 좀 최근에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고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이렇게 하는 업체가 퍼스트솔라나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각광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모듈 프리미엄 확대 좀 전망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 미국 태양광 시장은 더욱 개선될 것 같고요. 사실 하나솔루션의 단점이 뭐냐면 NEM 3.0 기억나세요? 요거 하면서 가정용 태양광 판매 잘 안 될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태양광 가정용이 비중이 높아요. 근데 MS에 공급한 건 상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은 그 영향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비중을 앞으로 더 늘려가서 이런 공급 계약이 아마 하나솔루션이 MS랑 했으면 다른 업체랑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 나왔다. 다만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 또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때 막 2만 원대까지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제 다행히 좀 회복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이제 제노셈 기억나시죠? 요게 제노셈이 뭐라 그랬죠? 한미약품 아니 한미반도체 경쟁사 아니냐.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분석해드리면서 이거 앞만 봐도 한미반도체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 EMI 실드도 한미반도체도 하거든요. EMI 실드가 뭐죠? 전자파 차폐, 전자파 차단해주는 거.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전자파가 이제 있으면 서로 간섭을 해요. 스마트폰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좀 보고 있고 그냥 인공위성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스타링크 있죠. 예전에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 거기에 EMI로 제 기억에 한미반도체 거 아마 한미반도체가 수주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작년 초인가 한번 그걸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근데 이 제너셈은 중국 쪽에 이번에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쪽에서 아마 주문 증가 확인했다. EMI 실드 저 만드는 자동화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 회사입니다. EMI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그걸 만들기 위한 장비 회사예요. 제너셈은. 그래서 하이폰 중심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고 또 국내 종합 반도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겠죠. 메모리 매출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고 현재 10대 정도 수주를 받아뒀다고 합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성장, 또 플립칩 BGA 패키지 여기도 특허로 진입 장벽이 있어서 대면 정료. 그래서 요 장비가 좀 수요가 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요거랑 싱귤레이션이 이제 비슷한 장비죠. 그 한미 반도체랑 싱귤레이션이 막 이렇게 절단도 하고 그 웨이퍼 있잖아요. 이제 다 만들어진 칩을 절단하고, 예, 그다음 뭐 검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조립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장비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핵심은 이제 절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일본의 디스코사 그 절단 장비 있죠. 예, 절단기.
뭐 블레이드 칼날인가요? 예, 그거를 아마 이제 한미반도체는 직접 내재화한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디스코사로부터 가져온 거죠. 예, 그게 약간의 이제 좀 차별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원래 3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로 축소됐고 아마 그러니까 2개는 아마 한미겠죠. 한미반도체. 그래서 업황 따라서 700에서 1500. 그래서 핵심은 이 2개가 제일 큰 거예요. 싱귤레이션, 한미. 근데 공교롭게 둘 다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경쟁사 느낌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HBM도 합니다. HBM에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처음에 필름 입히거든요. 그 필름을 입히는 마운터. 그다음 그 필름을 나중에 공정 끝나면 떼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리무버. 요거를 이제 실제 하이닉스 양으로 공급을 했죠. 이건 예전에 한번 공시 분석 한번 해드렸고.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한미반도체 또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한미랑은 참 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장비 업계 경력이 40년 정도 됩니다. 그 주력 장비 아까 말씀드린 EMI 실드, 싱귤레이션, 절단 장비 이런 거라고 24년 실적 기준은 한 PER 10배 정도로 비싸진 않죠. 그래서 올해 요새 HBM 관련주가 좀 재미는 없지만 관심 필요하고 HBM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HBM 쪽에서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대장은 누가 뭐래도 한미고요. 그 삼성은 이오테크닉스예요. 그 2개가 일단 중심축이고 그 밑에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뭐 DIT도 있을 거고 이런 제노셈도 있을 거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당분간 좀 반도체 조정 받겠죠. 뭐 형님이 빠지는데 그럴 때 또 어떤 걸 내가 한번 또 투자를 해볼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뭐 반도체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너무 올라서 부담됐는데 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HK 이노에는 삼성의 서근희 연구원이 이거 이제 작년이죠. 고려대학교생들이 썼던 거 한번 보여드렸죠. 너무 잘 써가지고 HK 이노엔을 제가 다시 본 계기가 됐고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K캡 아시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이게 이 위산이 안으로 분비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로 목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울컥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거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고 고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처방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기업이죠. K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수액제 3대 회사, 어제 공부했죠. 대한약품, HK 이노엔, JW 생명과학 이 3개 회사가 수액제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수액제 사업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다만 3분기에 영양수액제는 필수는 아니다 보니까 요게 3분기에 워낙 잘 돼가지고 4분기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컨디션 있죠? 그 숙취해소제 요것도 경쟁이 심하고 그 핵심은 어쨌든 요거예요. K캡. 그리고 올해 이제 K캡 매출액은 1604억으로 38%나 증가할 것 같고 보령과 계약 맺었죠. 그래서 보령과 K캡을 공동 판매해요.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서 좋고 카나브 고혈압 치료제 이것도 같이 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매출이 들어갑니다. 이건 원래 보령 건데 매출이 잡혀버리는 거죠. 1198억이 신규로 증가하게 되고 당뇨 신장사업부가 802억 수액도 올해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좀 성장은 크지 않아요. 근데 식약처 규제에 따라서 임상시험이 끝난 제품에 한해서 이 숙취해소제가 내년부터는 표기가 가능하대요. 숙취해소제로. 그럼 컨디션의 경쟁은 좀 심하가 이게 숙취해소제 그 편의점 가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가 컨디션인데 정말 많긴 많죠. 근데 그게 이제 25년부터는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24년도에 실적 성장이 어쨌든 나오고 K캡 유럽 판공기업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임상입니다. 미국 임상 3상이 올해 끝날 거예요. 미국 파트너서 세벨라가 이게 제대로 끝나서 FDA 허가 신청만 들어간다면 모멘텀이 있고 아마 내년에 승인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HK 이노엔의 이런 해외 모멘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제약바이오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3년 만에 그 가운데서도 이런 대형 제약사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 위주로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사실 오늘 되게 많거든요. 보고서가 기업 보고서보다는 산업 보고서가 정말 많은데 아직 제가 다 못 읽었어요. 우주항공도 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읽어볼게. 뭐 그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 다 읽고 이제 뭐 제가 읽어야 요약을 해드리죠. 읽지도 않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에 하이난 연구원님이 우주항공에 완전히 뭐 그냥 집중하고 계시는데 뭐 우주항공도 올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읽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건 아닌데 지난주인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거 주말에 읽었거든요. 읽고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어려워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의 권혜순 연구원님이 올해 이거 요걸로 한번 올해 바이오를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만 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내용이. 저도 이거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 꽤 걸렸습니다.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예, 물어보면서 다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원과 항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원이 뭐죠? 우리 면역세포예요. 한마디로 면역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항원이죠. 항원, 병원균. 얘가 들어와요 몸에. 내 면역력이 강하면 얘를 침투시켜. 그러니까 없애버립니다. 파괴시켜요. 너 나가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면역세포에서 생성된 뭐 단백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세균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체가 있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대로 그냥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적의 침투를 무력화한다.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해 주세요. 아시죠? 어떤 건지. 요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바이오의 기본은 요거예요. 항원과 항체의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 제약은 작년에 부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보다 부진했고 일부 기술 이전 기업들은 좋았지만 근데 올해는 유망한 기술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예상 매출 1위는 머크의 항암제, 면역 강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암세포가 면역 체계 공격으로부터 숨어요. 암세포가 도망다녀요. 이 면역 체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에 걸리는 거죠. 면역 세포가 저 암세포를 딱 발견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도망갑니다. 근데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게 돕는 요법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250억 달러 매출. 그래서 요게 이제 키투르다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이 키투르다의 입지 강화는 그러니까 키투르다랑 자기네가 만든 뭐 신약 그 개발 물질 있죠. 얘를 같이 섞어요. 섞어서 보통 많이 개발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투르다 기본 골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키투르다를 통한 저국층이 무려 45개. 예. 그러니까 키투르다 더하기 뭐 키투르다 더하기 뭐. 예. 뭐 예를 들어 한미약품이 뭘 만들었어요. 키투르다랑 같이 하면 키투르다 거 쓰면 동행해서 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이거 SC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병원에서 정맥 주사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서 직접 넣는 거. 그거를 SC라 그래요, 그냥. 피하 주사. 그걸 갖고 있는 기술이 알테오젠 겁니다. 근데 머크의 저 키투르다도 SC 제형으로 시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주가가 좋은 게 키투르다를 저걸 이제 처방 받아서 병원에서 맞는 게 아니라 SC 제형이면 내가 집에서 놓으면 돼요. 네, 굉장히 간편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가 휴미라인데 이게 특허가 풀려가지고 요거 바이오시밀러가 대거 작년에 출시됐죠. 셀트리온, 삼성 해가지고 한 8개 업체가. 그래서 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감소가 휴미라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뭐 거의 단연 독보적인 1위 업체로 보고 계시면 돼요.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250억 달러면 30조.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상상해. 약이 30조예요. 휴미라. 요건 점점 지는 해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복제약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빅탑이라고 있는데 이게 에이즈 치료제인데 ST팜이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스텔라라도 좀 주목해야 돼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요거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동아ST 3사가 바이오시밀러로 임상 3상을 완료를 해요. 내년에 특허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출시하겠죠. 그래서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주목해야 되고 아일리아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눈의 망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요게 특허 만료되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 이후로 만료되는데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래서 3천당 제약 주가가 막 급등했던 거예요.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임상을 지금 했고 또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 가장 많이 는 건 뭐죠? 단연코 비만 치료제 GLP-1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몸에 있어요. 저런 게 저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포만감 생기죠. 예, 그래서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더 먹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먹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조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거를 GLP-1 유사체라 그래요.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를 했죠? 비만 치료제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아마 이름이 그 위고비로 알려져 있죠. 예, 위고비란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일라이릴리가 뭐 마운자로 예,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당뇨 치료제예요. 이 오젬픽은요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 치료제. 근데 그거를 비만 치료제로 이름을 바꾼 게 아마 오젬픽이 위고비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마운자로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그 일라이릴리 건데 여기가 이제 이름을 바꿔요. 젯바운드로 비만 치료. 그러니까 원래 근본은 다 당뇨 치료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에이리 휴미라를 이미 항암제 키트루다가 넘어섰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또 휴미라까지도 나중에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운자로 위고비, 마운자로는 일라이릴리,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4년에도 키트루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될 것 같고 2위가 저 오젬픽 있죠.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뭐죠? 비만 치료제 말고 당뇨 치료제인데 오젬픽하고 비만 치료제 예, 위고비를 두 개 합쳐버리면 1위가 될 수도 있대요. 합산하면 1위는 오젬픽. 그 정도로 비만 치료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하면 어떤 회사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 펩트론. 예. 펩트론이 이제 가장 관련이 많이 돼 있고 주가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 또 어디죠? 한미약품이 하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과 한미약품은 꾸준히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주가들이 좀 특히 펩트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은 되지만 이게 뭐 이슈가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는 이제 그 두 개 기업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도 아마 키트루다, 옵디보, 오젬픽, 마운제로 뭐 이런 제품들 좋을 뭐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지표는 올해 출시가 기대되는 신약 탑10인데 작년에 55개의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대요. 근데 22년 37개보다 18개나 많은 신약들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신약 출시가 많은 건 삼성바이오한테 되게 좋아요. 왜냐 저게 많으면 그 임상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신약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생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뭐 23년에 승인된 의약품 분석이고 23년 신약 중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알츠하이머 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만도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혈액암 치료제. 요게 CD3 타겟이라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죠 용어들이. 이중항체. 그 다음에 보체 저엔자임.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럴 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공부해서 알아낸 거죠. 그리고 유전자 가해 아시죠? 유전자 가해. 예, 그거까지.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작년에 승인 받은 것 중에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다 아시죠? FDA 승인을 받았고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를 27% 늦춘다는 임상 결과에 의거해서 이 치매 환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령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치매를 방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치매 걸릴까봐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을 만들어서 인지 저하를 속도를 늦춰준다면 정말 또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좀 비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건성 황방변성 치료를 위한 두 번째 치료제 아이저베이가 출시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 보체인자 있죠 이거
보채 저해인자 요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성과 습성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 있죠. 요게 손상을 입는 거예요. 망막이 시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성과 습성 두가 있는데 건성은 망막에 뭔가 물질이 쌓이는 거고 습성은 혈관이 망막에 자라난다고 합니다. 시력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면 완치법은 없대요. 현재까지. 근데 그걸 이제 그 치료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보채인자는 인체 면역질, 그러니까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병원체에 대한 방어 반응을 돕고 염증 과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면역세포가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거를 면역세포를 또 그쪽으로 옮겨줘요. 치료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보채인자를 황반변성 이런 데 좀 쓰는 것 같고 CD3 타겟 이중환체 뭐냐면은 혈액암이 보통 백혈병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백혈병 걸리면 정말 저는 뭐 어렸을 때 다 죽는 병으로 알았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진짜 백혈병이었는데 지금도 무섭죠. 그래서 아마 그 안성기 씨죠, 배우. 그분이 이제 혈액암 걸려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되게 무서운 병인데 이 혈액암 치료제로는 이중항체가 쓰인다고. 이중항체 뭐냐면은 두 개를 동시에 타겟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 단백질을 다른 한쪽으로는 또 암세포 표면에. 그러니까 이 T세포가 뭐냐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T세포는 인체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체 같은 건데 이게 병원군에 대항해서 우리 몸에 이게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병원군을 파괴시켜주는 겁니다. 이 T세포를. 근데 이 T세포를 얘를 이제 그 암세포나 이런 데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이제 미리 설계를 딱 해가지고 야, 너 암 저거 타겟에서 없애버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난치성 암의 치료에 희망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T세포가 따로 있고 이쪽에 뭐 다른 세포가 있겠지만 이 T세포를 암세포에 직접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효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인류의 이 질병에 대한 정보 또 기술 발전 대단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인류가 또 여기에 이제 앞으로 AI가 접목이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겠죠. 올해 좀 주목할 거는 ADC 이중항체, 뭐 RNA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ADC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레고캠 바이오 암세포를 표적으로 그 항체 있죠? 항체에다가 암세포 죽이는 약물 있죠? 얘를 딱 발라서 그러면 얘 항체가 어디로 가요? 암세포한테 가서 걔만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배우분들 중에 막 그 암 환자 역할할 때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려요. 옛날 방식. 너무 그 화학요법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타겟하는 거죠. 암세포만. 야, 넌 암세포만 죽여. 그래서 항체에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게 안티바디 드럭일 거예요. 저게 이제 항체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C 저게 이제 뭐죠? 그 접합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물을 접합하는 거예요. 저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가치가 엄청납니다 요즘. ADC가 연간 13조나 되는데 주로 항암제. 특히 이제 요 회사 에노투란 제품이 있는데 요게 그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가지고 시장성이 엄청 늘었대요.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할 때 저걸 쓰는 거예요. 매출액이 3조 원에 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요 기술 갖고 있는 미국의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를 인수를 했고 43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죠. 그 돈을 주고 이제 인수해버린 거죠. 에브비도 이무노젠이라는 기업을 인수해버렸고 한 10조 원 넘게. 존슨앤존슨은 얼마 전에 레고캠 바이오의 요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요새 주가 좋았던 게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ADC 기술 저 플랫폼을.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이중항체 공부하셨죠. 하나의 치료제에 결합되니까 두 개 서로 다른 항체 기능은 이중항체, 두 개 항체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암 치료에. 네, 그래서 이쪽 암세포가 한쪽 있고 한쪽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에다가 암치료제 T세포 붙여가지고 얘를 치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조 원 가까운 시장이고 뭐 혈우병 치료제나 항암제 이 햄리브라는 혈우병 치료제로 유명한데 요거 판권 갖고 있는 회사가 JW 중해제약이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죠. 바비스모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RNA 치료제 요게 ST팜이죠. 그래서 RNA는 뭐냐면은 DNA랑 다르게 DNA에서 이제 전사된 그 단백질의 설계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 몸에 하나의 설계도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단백질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mRNA가 뭐냐면 메신저 역할을 해요. 전송. 이제 전송을 해주고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rRNA가 이제 그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rRNA가 이걸 만드는 거고 그걸 전달 데이터 같은 걸 전달해 주는 게 mRNA. 근데 mRNA 백신 들어보셨죠 옛날에? 예.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요걸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역할을 하는 건데 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거나 바이러스 감염도 차단해주고 뭐 암이나 이런 것들 감염성 질환 등에 다 사용하고요. 시장 규모는 한 6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조. 그래서 백신으로 주목받다가 요즘엔 좀 지지부진해요. 신약 출시 공백도 일부 있다고 한다 보니까 근데 올해 다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3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을 진행 중에 또 있다고 합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또 올해 많으니까 국내에선 요걸 하는 회사가 ST팜이 원료의약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RNA 하면 ST팜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좀 최근에 소강 상태에 없어요 재료가. 근데 이제 올해 다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24년부터 좀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여기 적혀 있고요. 또 아까 에이즈 치료제 요거 후기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도 상업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카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뭐 림프종 백혈병 이런 데 좀 쓰이는 치료제 중에 또 하나인데 요거는 조금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어렵대요. 만들기가 약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28년 정도에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티 치료제는 2028년경으로 보고 유전자 치료제는 그 유전자 가위 있죠. 그 유전자 정보 있는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 가위로. 그래가지고 유전자 이게 결함이 있거든요. 얘를 잘라서 그걸 정상화 시키는 거죠. 겸상적혈구 적혈구가 정상적인 원형 대신에 둥근 달 모양으로 변형된 게 있대요. 원형이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DNA를 자르고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게 FDA 또 승인을 받았어요. 주목 받을 수 있고 M&A가 활발하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M&A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요 학회니까 요 일정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까지. 그래서 바이오주들 뭐 여기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슈니까 한번 이건 읽어보세요. 뭐 셀트리온 이슈도 있고 ST팜, HK 이노엔, ABL 바이오 뭐 이런 이슈들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올해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고 뭐뭐 어떤 용어들이 중요한지 정리를 해봤고 어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바이오도 한번 해보긴 할게요. 어렵지만 근데 용어들 정도는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자공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는 현대미포조선이 15척 PC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데 요거 수주를 따냈고요. 뭐 수주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내부자 매수가 좀 많았어요. Y랩. 이 Y랩이 아마 네이버 웹툰 있죠. 그 거기 관련된 그 뭐죠? 그 컨텐츠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웹툰 같은 거. 여기 최용택 PD라는 분이 4천만 원어치 또 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하이닉스를 샀어요. 여기 최정달 담당 위원님이
136,000원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일단 많이 샀고, 크레버스는 청담 러닝입니다. 예, 청담 어학원 아시죠? 예전에 예, 거기 이름이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아는데 오랜만에 5천만 원 들어왔고, 콜마 B&H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여기 회장님이 윤동화 회장님도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 사더라고요. 근데 8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장내 매수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좀 아쉽게도 급락했습니다. 예, 코스피 많이 빠져버렸고 코스닥은 급락했고요. 이유는 뭐 시장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외인 기관이 뭐 그거 보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부진했고, 섹터도, 근데 섹터 중에서는 막 급등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토스 IPO 한다 그러니까 뭐 급등. 애플페이, 이건 결제 쪽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제주 막 날라다녔죠. 그 제지업체가 오늘 급등했네요. 이유는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요 급등해 버렸어요. 특히 DLNC가 드디어 4만 원, 힘겹게. 그래서 2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오늘 롯데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16%요? 뭐 있었나요? 아니, 뭐가 있길래 16%나 오른 거죠? CES 뭐 관련됐나 보네요. 정식 칼리버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꼭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주가 급등할 때 메타버스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흥분할 게 아니라. 그죠? 한순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비중 좀 줄여 나가세요. 또 싸게 살 기회 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저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SI 업체들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뭐 거기에 네이버는 SI는 아니지만 뭐 네이버, 삼성 SDS, 롯데정보 뭐 있었죠. 하나시스템, 현대오토웨이버, SK 뭐 이런 기업들인데, 아무튼 올해는 뭐 그런 기업들이 AI랑 이제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괜찮게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오르는 건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은행 쪽 좋았고, 마켓컬리 관련주도 오늘 좋았네요. 여행주도 오늘 괜찮았고, 뭐 특히 오늘 갑자기 이게 좀 튕겨가지고 다시 좀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 좋았고요. 네, 오늘 방산주들도 하나에어로, 뭐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오늘 주가들 다 좋았던 것 같고, 요즘에 보안주들도 좀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특정 업체만 급등했군요. 요새 카카오, 네이버도 뭐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집니다. SI 업체 아까 뭐 롯데정보가 급등하다 보니까 같이 좀 이쪽 섹터도 움직였던 것 같고, 우주항공산업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여기 태웅이 우주항공인가요? 그때 태웅이? 태웅 풍력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이제 발사체 만드는데 이 회사 뭐 제품이 쓰일 수도 있죠. 근데 풍력으로 봐야죠. 풍력으로. 우주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 오늘 파마리서치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켈 관련주 조금 올라갔고, 석유화학 약간은 반등했고, 하나솔루션이 강했네요. 그냥 자동차는 오늘 좀 버텨는 줬어요. 근데 뭐 미미하죠, 상승폭은. 이 정도가 오른 거고요. 이제 오늘 초전도체는 폭락을 했고, 예. CXL도 오늘 급락.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부담이고요.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오늘 다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NFT도 이제 비트코인 오늘 이제 승인 결정 난대요. ETF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 기대감에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2차전지 셀은 정작 실적 안 좋은 건 LG엔솔인데 왜 삼성이 더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가 안 좋았고, 2차전지 다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뭐 엔캡만 올라가더라고요. 아침 보니까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 빠지던데 얘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 도대체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뭐 작년에 그러니까 FEOC 그거 딱 결정 나자마자 12월에
말씀드렸죠. 엔캠이 수혜주 같다. 가장 좋은. 이미 그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7만 원 후반대 전환사치나 전환상황 우선주 물량들이 있어요. 그거 언제든지 전환 가능해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엔캠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 거에 흥분하지 마시고 전체 2차전지 다 빠지거든요. 지금 혼자 가면 결국 얘도 빠져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근데 또 빠지면 기회가 오는 거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AI 오늘 좀 빠졌고 반도체 오늘 안 좋았고요. 예, 형님이 못 가니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많이들 흔들렸고 해운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참 페노션은 딱히 방법이 없네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정말 예, 주주분들 너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예. 왜 HMM을 인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예,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요. 주가는 정말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쪽도 오늘 좀 일부 빠졌고 시스템 반도체도 예, 오늘 칩셋 미디어나 뭐 퀄리타스 정도 버텼고 뭐 파드, 두산테스나 대부분 다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도 다 빠진 거죠. 일부 바이오도 좀 빠졌고요. 2차 전지, OLED 한국을 대표하는 뭐 기업들은 거의 다 흔들린 상황입니다. 그죠? 예, 반도체 대표주 또 삼성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예, 비만 치료제도 좀 빠졌고요. 편의점, 뭐 휴대폰, 게임, 피팅, 조선 뭐 가릴 거 없이 대부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시총 상위 기업들만 한 번만 더 점검을 하고 결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굉장히 답답했던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부진했고 근데 그 안에서는 그래도 결제주가 좀 괜찮았죠. 그죠? 결제주, 건설주 큰 거 중에서 결제 건설, 뭐 로봇 일부 이런 쪽. 예. 그러니까 뭐 뚜렷한 뭐 색깔들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 색깔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 IT나 개별주 빠졌고 에코프로머티는 오늘도 8%나 왜 올라가는 거죠? 시총이 16조입니다. 예, 나중에 정말 걱정됩니다. 저거는. 저는 솔직히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가 작년에 120만 원, 150만 원 갔잖아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럴 가능성이 높아요. 에코프로머티도 결국에 그 수급 이슈가 끝나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 유로스페이스 좋았고요. 하나솔루션 좋았습니다. 알테오젠 좋았고 알테오젠 아까 기억나시죠? 바이오 쪽. 피아 주사. 예. NC는 여전히 안 좋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유는 없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코웨이가 대표적인 가치주인데 오늘 2% 정도 올랐고요. 하나 시스템, 레인보우 반등했고 SKC는 좀 많이 빠졌고 대한통운 좋았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오늘 빠졌고 넥스원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뚜렷한 특징은 없는데 지수에 영향받는 기업들은 확실히 좀 안 좋았고 OCI 홀딩스가 오늘 좋았어요. 예. 뭐 계속 요즘에 리포트들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롯데쇼핑 빠졌고 네. 이마트도 7만 원이 깨져버렸군요. 이오테크닉스 정말 단단합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빠져요. 너무 견조합니다. WCP 빠졌고 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좀 고생하셨고요. 장이 없든 조정장입니다. 1월부터 조정장인데 2520 이하는 PBR 0.9배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급드린 대로 한국에서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사서 나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금리도 낮아지고 하니까 다만 기대가 높았던 삼성이 좀 꺾어지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졌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업종에 내가 집중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 재편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올해 성장이 나오는 것 중에 나 어디에 집중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매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버하는 애들 있죠. 아까 롯데정보도 오르면 좋죠, 갖고 계신 분들. 근데 그렇게 펀더멘탈보다는 뭔가 뉴스로 가는 거는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면 좀 오히려 줄였다가 또 나중에 기회를 노려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